점차 마이클 아이스너와 디즈니는 전성기에서 이제 점점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경영 상태가 악화가 되다 보니까 이사회와 계속 갈등을 하게 되고 충돌을 하게 되면서 이제 본인이 사퇴를 하고 대신 ABC를 인수할 때 같이 영입했었던 디즈니의 전성기를 이끄는 인물로서 굉장히 그 추앙받고 있는 밥 아이거를 이때 경영진으로 올리면서 디즈니의 또 다른 역사가 쓰여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석철의 유니콘의 VC 전석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월트 디즈니 컴퍼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디즈니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게 생각나세요? 뭐 각자 세대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이제 한창 이렇게 하면 말하면 나이가 나오기는 하지만 제 초등학교 때 알라딘, 미녀와 야수, 그리고 라이온킹,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극장 처음에 가서 어린 나이지만 라이온킹 봤을 때가 되게 감동적이고 그 아직도 뇌리 속에 강하게 기억되는 것 같아요. 그때 무슨 백화점에 있는 극장에서 그걸 봤던 것 같은데 그거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날 학교에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내가 어제 라이온킹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이게 얼마나 재밌었는지 어쩌고저쩌고 막 이야기했었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 것 같아서 뭐랄까요, 많은 사람들이 디즈니 그 캐릭터와 디즈니 그 콘텐츠와 함께 꿈과 뭐 희망을 많이 이렇게 꿈꾸면서 좀 어렸을 때 추억이 같이 많이 남아있었던 좀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디즈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슈가 많이 되고 주가도 많이 추락을 하고 앞으로가 경영이 더 위기라는 이 콘텐츠가, 물론 디즈니가 콘텐츠 제국이지만 그 콘텐츠가 이제 상당히 기존에 기대했던 것보다 흥행이 여부가 불투명하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있어서 그러면 이 기회에 어떻게 디즈니의 지금 상황이 어떻고 과거의 디즈니는 어떻게 이렇게 위기 극복을 해왔고 우리가 어떻게 시사점을 가져가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디즈니는 뭐 애니메이션 뿐만이 아니라 뭐 다 알죠.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도 강한 IP 가지고 있고 그 IP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캐릭터 사업이라든지 자체 스트리밍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다양한 시리즈의 확장들, 뭐 프리퀄, 시퀄, 뭐 아니면 관련된 캐릭터 따로 일대기 떼가지고 만들고 그런 거 매우 능하고 그 각각의 그 IP의 팬덤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그런 콘텐츠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디즈니의 사업부는 크게 4가지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는 그 전무후무한 이 콘텐츠들을 제작하는 이런 스튜디오들, 뭐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당연히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 그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스튜디오가 있고 픽사, 뭐 마블, 루카스필름 뭐 등등등 굉장히 화려한 이런 콘텐츠 파트를 이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테마파크 사업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디즈니랜드 떠올릴 수 있고 디즈니 리조트, 뭐 크루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여기서 도쿄 디즈니랜드 있어요. 근데 이제 도쿄 디즈니랜드는 뭐 디즈니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라이센스 이제 디즈니한테 이제 주면서 사업을 하시는 일본의 회사가 있고 그 회사가 오리엔탈랜드라는 상장사인데 시총이 80조예요. 80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일본 돈으로는 9조 1000억엔? 뭐 이러는 것 같은데 거의 한국의 하이닉스랑 시총이 같은, 거의 뭐 다른 사업은 또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도쿄 디즈니랜드 운영하는 건데 이 정도로 그 디즈니 테마파크의 위력이 좀 되게 큰 그쪽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TV 쪽에 우리 앞서 축구 얘기도 했지만 우리 뭐 다 아는 ESPN이라든지 미국의 ABC 이런 채널들을 소유하면서 방송 채널도 이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앞서 말했던 그 이제 OTT 사업도 디즈니 플러스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그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가 OTT라는 사업 자체가 이렇게 큰 IP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뛰어들어도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넷플릭스에 비해서 상당히 밀리면서 고전을 좀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손실이나 정체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디즈니의 콘텐츠 제국이라고 했지만 각각의 그 훌륭했던 IP들 마블이라든지 아니면 디즈니 원래 오리지널 애니메이션들로 이제 실사화를 하면서 최근에는 확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원작 팬덤들과의 마찰들, 그 일종의 이제 PC라고 해서 정치적 올바름이 이제 많이 반영이 됐는데 그러면서 원작 팬덤들과 이제 상당히 좀 불편한 관계를 이렇게 가지면서 흥행이 좀 어려워지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그 다음에 마블 같은 경우는 어벤져스의 엔드게임 이후에는 이제 세대 교체가 제대로 된 거 아니지 않느냐라는 등의 이제 비판에 휘말리면서 뭐 여러 가지 또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는 뭐 그런 내용들, 그리고 초대형 IP인 뭐 스타워즈 흥행 실패,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차원의 얘기지만 미국의 그 플로리다 주지사인 디센티스와 그 정치적 갈등을 하면서 법적인 공방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잡음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런 디즈니의 가장 흥행했던 시대를 마지막에 정점을 찍은 밥 아이거라는 전무후무한 경영진이 은퇴하고 나서 심지어 지금 이렇게 위기 상황이 오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그렇게 훌륭했던 사람이 돌아와도 지금 뾰족한 해법이 딱히 보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뭐 회계연도 2분기에 실적도 당연히 계속 발생을 하는데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이제 11.2% 이제 감소한 그런 상태를 보이고 주가 추이 같은 경우에도 1년 전에 고점 대비해서 지금 거의 반토막 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위기가 왔을까? 그러면 디즈니가 굉장히 역사가 긴데 차업자인 월트 디즈니가 회사를 만들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디즈니가 그런 위기는 없었느냐? 당연히 있었고 그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디즈니의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이게 스토리가 짧은 게 아니라 정말 그냥 하나하나 콘텐츠 자체로 1시간, 2시간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나게 긴 분량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현재 위기 전에 어떤 위기들이 있었고 그거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최대한 압축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디즈니의 위기는 1980년대 초반에도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창업자인 월트 디즈니의 사망 이후 1970년대부터 그존에 이제 창의력에 기반한 좋은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고 좋은 캐릭터들, 좋은 IP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점점 쇠락하는 기세를 1970년대부터 보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콘텐츠에 집중하기보다는 당장 돈이 되고 그리고 이미 전무후무한 캐릭터들 뭐 미키마우스라든지 뭐 도널드 덕이라든지 구피 뭐 등등등 이렇게 있는 그런 캐릭터들에 이제 기대서 디즈니랜드 테마파크 사업 그리고 리조트 사업에 보다 더 집중하면서 점점 브랜드 유산을 좀 갉아먹었다고 해야 될까요? 점차 쇠락하는 길을 걷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1979년에 미국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미국 박스오피스의 대형 영화 제작사들 랭킹 중에서 점유율 4% 차지하면서 7개의 대형 영화 제작사 중에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위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나 디즈니는 당시 인기였던 스타워즈한테 완전히 밀리면서 그런 초대형 IP도 더 이상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참신함도 상당히 잃어서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좋은 IP가 이제 바탕으로 사람들이 팬덤이 생기고 그 팬덤들이 그 IP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것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디즈니랜드 같은 테마파크가 만들어져도 계속 이제 활용이 되면서 선순환이 되는데 콘텐츠의 참신함이 점점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디즈니랜드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관심이나 디즈니랜드를 이제 가고 싶어하는 그런 관심도도 많이 낮아지면서 계속 이렇게 악순환의 길을 그리고 수익이 없으니까 더욱 콘텐츠를 만들기 어려워지는 그런 악순환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봉착을 하는데 사실 뭐 이 분야가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도 이렇게 난세의 영웅이 좀 나오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창업자였던 디즈니 일가의 그 경영자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경영자들이 이제 물색을 하고 그 중에 이제 물색이 돼서 이 회사에 합류하게 된 분이 마이클 아이즈너라는 분이 디즈니의 이제 경영자로 대표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분이 원래는 ABC에서 일을 하다가 파라마운트 피처스에서 일을 했고 당시 파라마운트 피처스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 마이클 아이즈너와 파라마운트를 다시 일으키면서 굉장히 당시에 파라마운트가 인디아나 존스와 스타트rek으로 미국을 거의 주름 잡았던 그런 역대급의 부흥을 만들어 놓고 흥행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때 딱 전성기를 만들었던 멤버를 영입을 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1984년도에 이제 월트 디즈니 컴퍼니로 옮겨서 우리가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추억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시기인 디즈니 르네상스를 다시 만들어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스토리 자체도 어떻게 보면 만화를 만드는 회사라서 그런지 정말 만화 같은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디즈니에 합류하게 된 마이클 아이즈너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 상황을 이렇게 살펴본 다음에 이 회사는 원칙이랑 비전이 좀 무너져 있다. 특히나 중장기적인 비전이 무너져 있어서 다시 좀 원칙을 간결하게 만드는 데 주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많이들 우리가 알게 된 대작 애니메이션을 1년에 한 편씩 만들어서 내겠다. 그 원칙 없이 내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영화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1년에 12편 이렇게 만들어서 내겠다라는 원칙을 세우고 다시 애니메이터들과 작가들
작가들 그리고 여러 스튜디오들을 이제 잘 융합을 해서 그들의 창의성을 존중하는 상태에서 디즈니를 일으켰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프리 카젠버그도 당시 2인자 내진 3인자였는데 어쨌든 그 오른팔로서 매우 큰 역할을 같이 했다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9년에 인어공주를 시작으로 미녀와 야수 그리고 알라딘, 라이온킹 이런 히트 작품들이 단지 미국에서 흥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지금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저도 어린 시절의 추억을 작품에서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글로벌하게 흥행을 하는 토대를 IP적인 백본을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글로벌한 흥행을 바탕으로 당연히 디즈니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도 있고 수익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런 IP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경영 방침을 만들어 가는데 이 부분도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기업사가 길고 전문 경영들이 등장하면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경영적 판단을 내린 거를 회고록으로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참고할 만하거나 아니면 숙지해 볼 만한 좋은 판단들 그리고 경영적인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IP가 흥행하면서 돈이 벌리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그 IP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 제작사로 잘 알려져 있는 미라맥스도 인수를 하고 ABC나 ESPN도 인수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TV 채널을 소유하면서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IP 활용을 극대화하는데 방점을 두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알라딘 있는데 알라딘 2도 있어요. 사실 보면.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런 글로벌 대작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급의 그런 콘텐츠는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진 TV나 아니면 DVD로 많이 유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일종의 조금 서브 브랜드 같은 느낌의 콘텐츠들이 대규모로 양산이 되면서 잘 만들어둔 IP에 여러 가지로 그 사업적으로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앞서 말했듯이 그런 콘텐츠가 있으면 그 콘텐츠를 즐기기 위한 그 팬덤들이 그 콘텐츠를 즐기기 위해서 디즈니랜드 간다고 했죠. 이때 디즈니랜드도 본격적으로 더욱 확장을 하고 그런 선순환이 매우 촘촘하게 이루어지는 그리고 디즈니랜드만 갑니까? 그 디즈니랜드 디즈니 스토어에 가서 거기에 있는 캐릭터들 뭐 인형이나 장난감들을 많이 이렇게 사게 되는 뭐 그런 선순환이 아주 강력하게 구축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디즈니는 거의 그 시기에는 침체돼 있던 주가가 거의 이 마이클 아이스너가 사업을 일으키고 폭발적으로 경영 환경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주가가 거의 20배 정도 상승을 보이게 되면서 전문 경영인으로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디즈니의 르네상스를 만들고 쭉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사람의 일은 앞으로 알 수가 없고 이분도 상당히 그 이후에는 좀 패착에 좀 의외로 빠지게 돼요. 일종의 승자의 저주 같은 느낌도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했던 거는 앞서 말했던 자기 오른팔이었던 제프리 카젠버그와 나중에는 많은 갈등 끝에 이제 제프리 카젠버그가 디즈니를 나가게 돼요. 그리고 디즈니에서 같이 함께 동고동락했던 분들을 많이 또 이제 데리고 애니메이션 제작사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드림웍스입니다. 드림웍스 하면 여러분들 뭐 디즈니와 한때 거의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를 주름 잡았던 대형 메가 IP를 같이 생산하면서 경쟁을 했었는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마지막에 그 갈등하는 상황에서 마이클 아이스너가 너무 싫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는 슈렉 있잖아요. 그 슈렉에 악역으로 파카드 영주라는 사람이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 파카드 영주의 모티브가 마이클 아이스너라는 소리가 있어요. 실제로 사진 놓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좀 특징적인 부분에서 좀 닮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드림웍스와 경쟁은 심화되고 그리고 생각을 해보시면 2000년 초반 그리고 90년대 후반에 나오는 디즈니 애니메이션들은 별 기억나는 거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었었나? 라고 할 정도로 그때 만들었던 것들이 생각보다 이제 부진을 하게 되면서 점차 마이클 아이스너와 디즈니는 전성기에서 이제 점점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경영 상태가 악화가 되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사회의 기능도 강화돼 있고 주주들이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굉장히 좀 빈번한데 이사회가 계속 갈등을 하게 되고 충돌을 하게 되면서 이제 본인이 사퇴를 하고 대신 ABC를 인수할 때 같이 영입했었던 밥 아이거 앞서 한번 말을 했었죠. 디즈니의 전성기를 이끄는 인물로서 굉장히 그 추앙받고 있는 밥 아이거를 이때 경영진으로 올리면서 디즈니의 또 다른 역사가 쓰여지게 됩니다. 밥 아이거는 당시에 주춤했었던 디즈니를 붙잡고 전무후무한 인수합병을 연달아서 성공시키면서 거의 지금의 콘텐츠 제국, IP 제국 디즈니를 완성시킨 사람으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 인수했던 스토리를 이렇게 살펴보면 2006년에 74억 달러를 들여서 픽사를 인수를 했고 픽사는 당시 디즈니와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고 여러 가지 뭐 토이스토리의
그 성공으로 인해서 두 회사 간의 협업 관계는 매우 공고하게 진행이 되었으나 마이클 아이즈너가 물러나기 직전에는 픽사와의 관계가 매우 악화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협력 관계가 좀 느슨해졌었는데 다시 이 경영진이 교체된 다음에 그 픽사 스튜디오와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인수까지 하게 되는 그런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픽사의 스토리는 여러분 뭐 너무 잘 알고 있죠. 뭐 인수가 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디즈니 휘하에 놓이게 된 이제 픽사에서 전무후무한 이제 명작들을 더욱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 같이 합쳐져서 만든 게 카라는 애니메이션이었고 그 다음에 저는 이 애니메이션 진짜 좋아해요. 라따뚜이, 월이 그리고 토이스토리를 좋아하는 분들은 토이스토리 중에서 3가 가장 명작이다라고 일컫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이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좀 콘텐츠적으로 제가 원래 투자자로서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디즈니 얘기를 하면 콘텐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토이스토리 3는 정말로 많은 평가를 받고 대단하다라고 사람들이 일컬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에 같이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디즈니 하면 어렸을 때 추억 그리고 토이스토리에 보면 장난감을 즐기는 어린아이가 이제 대학을 가게 돼요. 토이스토리 3에서 대학을 가게 되면서 이제 버림받는 느낌을 갖게 되는 이제 장난감들과 그 세대를 이어서 다시 이어주는 그 과정이 너무 사람들이 다 한 번쯤은 좀 떠올렸던 자신의 어렸을 때의 추억과 나 어렸을 때 어떤 장난감을 누구한테 줬던 것 같다 아니면 어떻게 가지고 놀았던 것 같다 를 다시 뭉클하게 한번 돌이켜보게 하는 그 심리를 자극하면서 정말 대단한 흥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뭐 몬스터 대학교라든지 그리고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 인사이드 아웃 그리고 이거는 좀 라틴 문화까지 받아들여서 확장을 하게 된 그 코코 등등으로 매우 흥행을 하게 되고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많은 흥행을 하고 우리나라 분들이 특히나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엘리멘탈 한국계 미국인 감독께서 직접 진두지휘한 엘리멘탈이 개봉이 됐었고 매우 이렇게 매년 창의력 넘치는 콘텐츠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바바이거의 인수 그 시리즈로 돌아와서 그리고 2009년에 드디어 42억 달러의 마블 스튜디오를 인수하는데요. 마블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미 어마어마하게 초대박이 난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캐릭터들과 그런 시리즈들 그리고 MCU라고 하죠. 마블 유니버스 자체가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인수 사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드디어 스타워즈를 가지고 있는 스타워즈 IP 가지고 있는 루카스 필름을 인수하고 2017년에는 21세기 폭스사도 인수를 하게 됐어요. 그게 20세기 폭스사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시대에 지나면서 21세기 폭스사로 이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런 디즈니랜드도 본격적으로 뭐 상하이에 만들고 홍콩에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확장을 하고 거의 이 시기에 오늘날 우리가 디즈니 하면은 그런 절대적인 그런 사업부들로 구축되어 있는 이제 시스템 자체를 만들어서 굉장히 디즈니의 뭐랄까요 그 이후에도 탄탄할 것만 같은 미래를 만들게 됩니다. 하나 재밌는 건 인수를 이렇게 잘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잘 했지만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그 사람들 자체도 인수된 회사들 예를 들면 픽사 그리고 예를 들면 마블 스튜디오 자체도 워낙 그 전에 흥행을 했던 사람들이고 워낙 자기들만의 그런 전통이나 색깔이나 콘텐츠의 그런 뭐 취향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 그거를 디즈니라는 하나의 개체로 묶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세운 원칙 중에 하나가 인수합병 이후에도 절대로 통합하거나 상호관계 갖는 게 아니고 독립적인 스튜디오로 최대한 존중해주면서 사실 이게 창의력에 기반한 비즈니스이다 보니까 그 창의성이나 그 색깔을 해치는 순간 이 콘텐츠 자체가 흔들리면서 사업 존립이 순식간에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영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개성을 잘 살려주면서 스튜디오를 운영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의 문화를 침범하지 않는 게 인수된 회사와 이제 디즈니와의 관계가 매우 확고하게 그 이후에도 정립되는 계기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바이거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 플러스의 초석을 만들어 놓고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사실 디즈니의 이 온갖 콘텐츠들이 많잖아요. 이 콘텐츠들이 다 사실 넷플릭스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거의 매년 뭐 거의 2, 3천억 이렇게 주면서 그런 라이센스 사용료를 주면서 넷플릭스에서 이제 쓰고 있었는데 이 자기가 이제 디즈니 플러스 런칭을 해야 되니까 2017년에 이제 타사 스트리밍의 콘텐츠 이제 다 뺀다고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재밌는 게 바바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티브 잡스와도 관계가 매우 좋아서 애플 이사회 멤버로도 원래 있었는데 요 스트리밍 할 때 이제 싹 빠졌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본격적인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니까 사실 그 전만 해도 이제 픽사도 인수하고 그 전에 픽사 인수하기 전에는 잡스가 이끌었었기 때문에 굉장히 또 관계도 매우 좋았던 상황인데 살짝 이러면서 좀 미묘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어쨌든 굉장히 야심차게 이분 입장에서는 많은 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얻어가기 위한 경영적인 결단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디즈니 플러스를 이제 런칭을 목표로 해놓고 이제 회사를
물러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밥 체이팩이라는 분에게 디즈니 경영을 물려주고 부인은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도 그 상상을 못했던 위기가 디즈니에 찾아오게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쭉 이어지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